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에는 팔방미인으로 소문이 난 여진아 씨가 살았답니다. 여진아 씨는 사대부 가문의 무남동녀로 부모님은 금지옥엽으로 키웠죠. 그리하여 여진아 씨의 부모님은 항상 여진이가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모는 어머니를 닮아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눈은 송아지 눈처럼 크고 맑았으며 코와 입술은 고고하고 매혹적이었으니까요. 또한 아버지의 두뇌를 닮아 명석했으니 말하기 시작하면서 천자문을 속전속결로 떼었답니다. 그리하여 나이 16세가 된 여진아 씨는 사서오경을 뗀 지는 오래되었죠. 여진아 씨는 집에 있는 책들은 여러 번 정독을 하였기에 다른 서책도 접하고 싶은 마음에 새 책방에 갔습니다. 여진아 씨는 새 책방에 들어가는 순간 많은 서책을 보고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또한 그동안 보고 싶은 서책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범죄를 다룬 서책이었던 거죠. 여진아 씨는 단숨에 책 한 권을 다 읽고 벅찬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답니다. 그때 새 책방 맨 끝쪽 후미진 곳에서 서책에 집중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 고을에 사는 이도훈 선비였습니다. 도훈 선비는 형조판서의 둘째 아들이었죠. 도훈 선비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에 무예는 기본이었으며 곰방보, 편곤보, 격구보, 활쏘기 등등 모든 것이 능통했답니다. 용모는 반듯하고 잘생겼으며 키는 일반인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헌데 성질은 꼬장꼬장 까칠했으며 별명은 얼음선비로 고을에 알려져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다녔던 거죠. 허나 그 누구도 도훈 선비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훈 선비는 무예보다는 서책 읽는 것을 더 좋아했던 거죠. 그리하여 틈만 나면 새 책방에서 서책을 보는 낙으로 하루를 보냈답니다. 헌데 도훈 선비의 귀한 시간을 방해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여진아 씨였습니다. 여진아 씨는 새 책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감탄의 환호성을 지르니 도훈 선비는 순간 짜증이 확 났답니다. 새 책방에서 정숙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낭자이겠지? 분명 얼굴은 매주 눌러놓은 것처럼 생겼겠구나. 도훈 선비는 자신의 귀한 시간을 방해하는 낭자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독살스러운 표정을 하고는 책꽂이 모서리를 돌며 나오는데 책꽂이 모서리에 여진아 씨가 와 있는 줄은 몰랐던 거죠. 여진아 씨도 갑작스럽게 덩치 큰 사내가 나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진아 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려고 할 때 도훈 선비의 옷을 두 손으로 불끈 쥐었답니다. 여진아 씨는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잡았던 도훈 선비의 옷을 오른손으로는 옷고름을 뜯어냈고 왼손으로는 도훈 선비의 옷을 잡아당겨 옷 반쪽이 벌러덩 벗겨진 거죠. 도훈 선비의 근육들은 불끈불끈 여진아 씨에게 화를 내듯이 울퉁불퉁하였습니다. 여진아 씨는 자신이 한 짓을 짧은 시간에 다 보았기에 순진한 송아지 눈은 금방이라도 울듯이 촉촉하였으며 백옥 같은 피부는 복숭아처럼 볼이 발그스레졌답니다. 도훈 선비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신한테 매달려 있는 여진아 씨의 가느다란 허리를 잡아 잘 세워주고는 유유히 새 책방 어딘가로 사라지고 말았죠. 여진아 씨는 도훈 선비의 뒷모습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선비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할런지요? 여진아 씨는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뒤돌아보지 않는 도훈 선비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도훈 선비는 새 책방 깊숙한 곳에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도훈 선비는 여진아 씨의 놀란 얼굴을 보는 순간 고고하고 매혹적인 얼굴에 반해버렸답니다. 지금까지 도훈 선비의 눈에 들어온 여인은 처음이었으며 서책을 좋아하는 여인도 처음이었던 거죠. 허나 도훈 선비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느 집 여식인지도 모르는 여인을 자신이 계속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며 자고 일어나면 잊혀질 여인이라 생각했답니다. 헌데 그것은 도훈 선비의 큰 착각이었던 거죠. 아침이 되기도 전에 여진아 씨가 자꾸 생각이 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니까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도훈 선비는 눈앞에 아른거리는 여진아 씨를 손으로 날려버려도 사라지지 않으니 그냥 하루는 여진아 씨와 같이 보내기로 했답니다. 헌데 오늘은 벗들과 활쏘기로 지는 사람이 술래기하는 날이었습니다. 도훈 선비는 잠도 못 잔 퀭한 눈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누구한테도 진 적이 없었기에 걱정은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활 쏘기 내기는 시작이 되었고 한 번씩 돌아가며 활을 쏘는데 도훈선비 차례였습니다. 도훈선비는 자신 있게 활을 당겼고 관역의 중앙을 맞춰 쏘려는 찰나 여진아 씨의 얼굴이 관역 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훈선비는 차마 여진아 씨 얼굴에 활을 쏠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도훈선비는 활을 쏴보지도 못하고 꼴찌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하여 정자에 앉아 벗들과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답니다. 그 소문 들었는가? 이웃 마을의 처녀들이 길을 걷다가 쓰러져 죽는다더군. 헌데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다네. 그런 해괴한 일이 다 있는가? 지금 고을에서 도는 소문은 왕이 무능하여 하늘에서 저주를 내렸다고 왕을 원망하고 있다네. 도훈선비는 자신의 머리에는 온통 새 책방에서 만난 여진아 씨만 생각이 났던 거죠. 한편 여진아 씨는 아버지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진아 씨의 아버지는 왕의 측근인 직제학 김승주 대감이었답니다. 아버지 요즘 여인들이 괴이하게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단다. 그리하여 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아버지, 혹시 검시하실 때 저도 참관하면 아니 될까요? 제가 좀 짚히는 것이 있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 대감은 여진아 씨의 총명함을 알고 있기에 생각을 했답니다. 검시관들이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왕과 모든 조정 대신들은 답답해하고 있으니 여진의 총명함을 믿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 그리하여 다음 날 날이 밝으면 여진아 씨와 함께 궐에 있는 검언관에 가기로 하였죠. 한편 도훈선비는 늦은 저녁 아버지와 술을 하고 있었답니다. 도훈아, 내일 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차비하거라. 아버지, 저는 조정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오죽 답답하면 너한테 부탁을 하겠느냐? 내일 검언관에 가서 요즘 죽어가는 처녀들의 사망 원인을 같이 알아보자꾸나. 도훈선비는 낮에 벗이 얘기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검언관에 도훈선비가 들어갔습니다. 헌데 한복을 곱게 입은 여인이 흰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에 앞가리개를 하고는 시체를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헌데 여인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죠. 시체의 입을 벌리고 안을 쳐다보았으며 눈과 코, 귀 그리고 온몸을 구석구석 보았답니다. 헌데 목젖이 붉은 것 빼고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죽기 전 3명의 처녀들에게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았죠. 아버지, 의심 가는 것은 있으나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녀들의 가족을 만나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헌데 몸종도 없이 혼자 움직이려 하느냐? 괜찮습니다. 제 아들 도훈이도 같이 알아보고 싶다고 했지요. 무예가 능통하니 데리고 다니면 따님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도훈선비는 아버지의 말씀에 깜짝 놀라며 쳐다보았지만 벌써 분위기는 여진아 씨의 호위무사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렇다면 저는 안심이 되지요. 그렇게 두 아버지는 무엇이 좋은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훈선비는 알지도 못하는 여인과 단 둘이 움직인다는 것이 어색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여진아 씨는 앞치마와 얼굴 앞가리개를 풀고는 통성명을 해야 할 것 같아 도훈선비를 보았죠. 도훈선비님, 저는 김여진이라 하옵니다. 도훈선비는 여진아 씨를 보고자 얼굴을 무심히 돌렸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새 책방에서 자신의 심장을 뒤 흔들어 놓은 여인이었으니까요. 이선비님, 저와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시면 함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훈선비는 당황하며 급하게 말을 하였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이기도 하고 제가 또 무예 하나는 잘합니다. 낭자를 잘 지켜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3명의 처녀집을 방문하여 알아보니 공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3일 정도 독감 증상이 있었으며 구토와 설사 그리고 탈수 증상도 있었다는 거죠. 여진 낭자는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독입니다. 이 독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독성이 강해 액체나 가루 형태로 복용하거나 흡입하면 몇 시간 내에 독감 증상을 보이다가 3일 이내에 폐와 간, 신장이 망가지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000배면 적은 양으로도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하여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무엇이요?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제가 여진 낭자의 호위무사가 아닙니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저작거리 초입에서 만나지요. 아닙니다. 여진 낭자 댁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도훈선비는 뒤돌아 걸어갔으며 그 모습이 마치 신나 들뜬 어린아이처럼 보여
여진아 씨는 피식 웃었죠. 한편 어두운 광산에서는 횃불을 켜놓고 많은 광부들이 땀을 흘리며 금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좌상과 책임자로 일하는 용두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용두야, 오늘 금을 많이 캤구나. 주인님이 좋아하시겠다. 더 많이 캐어 대감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좌상은 흡족한 얼굴을 하고는 광산에서 나와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큰 기와집 문 앞에서 내렸죠. 좌상은 대문으로 들어가 별저로 갔습니다. 별저에 들어가니 왕의 형제인 안양군이 왕좌처럼 생긴 의장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왕처럼 보였던 거죠. 안양군님 금이 생각보다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 민심은 어떠한가?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서서히 왕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지요. 안양군은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 대군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권력에 욕심이 많은 터라 왕의 자리가 탐이 났던 거죠. 그리하여 좌상과 함께 왕의 자리를 노리며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편 도운선비와 여진아 씨는 동이 틀 무렵 함께 마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면 온 마을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큰 정자나무가 나오지요. 분명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도운선비는 여진아 씨의 작은 머리에 어떤 생각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선비님?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녀만 골라 죽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왕의 무능함에 하늘이 노하여 처녀들을 하늘의 제물로 바쳐 빌고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영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영모요. 도운선비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와 놀란 얼굴을 하고는 여진아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은 가능성 있는 것을 다 열어두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진아 씨는 도운선비가 덩치는 컸지만 귀여운 구석이 있는 듯하여 재미있었죠. 그렇게 대화를 하며 정상에 올라오니 아주 크고 멋있는 정자나무가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마을을 보니 정자나무를 중심에 놓고 온 마을이 원을 그리며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여진아 씨는 가져온 마을 지도에 죽은 3명 처녀들의 집을 연결을 해보니 삼각형이 그려졌답니다. 만약 여진아 씨가 생각하는 그것이라면 다음 표적인 처녀는 북서방향 쪽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진아 씨는 삼각형을 그린 위에 뒤집힌 삼각형을 그렸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운선비는 여진아 씨와 눈이 마주쳤던 거죠. 도연선비님 별사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별사매는 좌상이 주체로 하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매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쌀을 나눠주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친송되고 있지요. 그겁니다. 왜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민심을 흔들수록 별사매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지겠죠. 좌상 뒤에 분명 거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내야 합니다. 영모의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여진낭자,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도운선비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한눈에 반한 여인이 위험한 길을 자처해서 가려 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여진아 씨의 두 팔을 잡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진낭자는 여기까지만 관여하시지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여기까지 알게 된 이상 그놈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지요. 도운선비는 떨리는 소리로 말을 하였답니다. 제가 왕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위험 곳으로 찾아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여진아 씨는 도운선비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아 씨는 가만히 도운선비의 눈을 올려다보았죠. 제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새 책방에 저와 부딪히고 넘어질 뻔하였지요. 여진아 씨는 그제야 도운선비가 왜 이리 낯설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여진낭자의 얼굴을 본 이후로 여진낭자만 생각이 났소. 여진아 씨는 도운선비의 갑작스러운 고백을 듣고 나니 얼굴에 열이 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몽글몽글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과 말랑말랑 심장의 떨림을 서로 느끼며 다음 표적의 집으로 갔답니다. 두 사람은 먼저 그 집에 처녀가 살고 있는지 이모저모를 마을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있었죠. 헌데 뜻밖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실이 그것이 요즘 사내를 만나는데 어제 밤에 방앗간에서 그 짓하는 것을 봤다지. 사내는 누구인지 아시나요? 아마 용두놈 같다고 하던디. 매일 빈둥빈둥 놀던 놈이었는데 저짝 산에 광산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신세가 훤해졌구먼.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영실이 집 근처에서 영실이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영실이가 빨랫감을 들고 싱글벙글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영실이 집 뒷마당으로 한 사내가 급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두 사람은 영실이 뒤를 쫓아갔습니다. 영실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기침을 했죠. 여진아 씨는 마음이 급하여 영실이를 붙잡고 물어보았답니다. 기침을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기침을 했는가? 아침에도 기침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목이 칼칼하면서 기침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마시거나 먹은 것이 있었는가? 인절미를 먹었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좀 더 증상이 심해질 것이고 구토와 설사가 생길 것이다. 그러기 전에 먹은 것을 토해내어야 한다. 그래야 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제 시간이 없다. 영실이는 사실 구토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영실이는 나무 뒤로 가서는 목에 손가락을 깊숙하게 넣고는 토해냈답니다. 그리고는 여진아 씨는 가까운 의원 집으로 영실이를 데리고 가서는 독을 해독하는 약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인절미는 누가 주었느냐? 광산에서 일하는 용두라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용두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 의금부에서 광산으로 갔죠. 광산이 있는 곳에 거의 도착을 할 때쯤 큰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광산으로 뛰어갔지만 광산이 폭발되었고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였답니다. 다음 날 도훈선비는 여진아 씨와 함께 새 책방으로 갔죠. 그리고는 도훈선비는 벽을 손으로 밀었답니다. 벽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도훈선비는 여진아 씨한테 들어오라 손짓을 했습니다. 비밀의 문으로 들어간 여진아 씨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겉에서 보이는 새 책방은 작은 일부 분이었던 거죠. 그 안은 진귀한 책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여진아 씨는 한참을 말을 못하고 수많은 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사를 가능하게 했던 법의학서인 무원록, 증수무원록, 증수무원록원에 그리고 심리록이 있었답니다. 여진낭자도 책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언제든 이곳에 오셔서 책을 보시지요. 정말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도훈선비는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여진아 씨를 보고 더 흐뭇하였죠. 이선비님, 지금까지 조합을 해보면 전 영모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도훈선비는 여진아 씨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을 하였답니다. 여진낭자, 이 일은 무지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사건에 대해 파헤칠 겁니까? 당연하죠. 하나씩 파헤쳐 나쁜 놈들을 벌로 응징해야겠습니다. 도훈선비는 지금까지 지켜봤던 여진아 씨라면 혼자라도 충분히 위험한 곳을 찾아다닐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리하여 무언가를 결심한 듯 도훈선비의 뒤에 여닫이 문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그곳에는 안양꾼을 시작으로 좌상, 호판, 관찰사, 동지사 등 조정관리들이 거미줄처럼 그려진 조직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자나무에서 그렸던 별삼의 조직도 이었던 거죠. 아니, 선비님 이것은 별삼의 조직도가 아닙니까? 선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전하의 어명을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안양꾼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별사매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헤치고 있었답니다. 헌데 제가 이 일을 행할 때 여진낭자가 제 약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선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훈선비는 자신을 순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여진아 씨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 자신도 모르게 여진아 씨의 얼굴을 가볍게 잡고 입맞춤을 했답니다. 여진아 씨는 처음 느껴보는 달콤함이어서 놀라 도훈선비의 가슴을 밀치려 했지만 너무 단단하여 움직이지도 않았죠. 그리하여 여진아 씨도 달콤한 입맞춤에 스르륵 녹아 들어갔습니다. 도훈선비도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숨기지 못한 후회와 여진아 씨의 달콤한 맛에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여진아 씨의 마음까지 확인한 도훈선비는 여진아 씨에 대한 애정 표현은 거침이 없었으며 애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던 여진아 씨는 좋으면서도 난처하여 슬금슬금 피해 다녔죠. 허나 여진아 씨는 몰랐던 거죠. 슬금슬금 피하는 자신이 도훈선비를 더 안달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편 안양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좌상을 불렀습니다. 좌상, 광산은 어찌 폭발을 한 것이오? 용두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 멍청한 놈이. 헌데 지금 우리의 뒤를 알아보고 다니는 애송이 둘이 있습니다. 누군가? 직제왕 여시 김여진과 호판의 아들 이도훈이라는 자입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둘은 서로 연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직재양 여식과 남은 3명 처녀들을 한날 같은 시간에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직재양 여식은 지금 죽일 때는 아니다. 나한테 생각이 있다. 안양꾼의 눈에서는 살기가 흐르고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차가운 비소였던 거죠. 지켜보고 있던 좌상은 안양꾼의 얼굴을 보고 소름이 돋았답니다. 한편 도훈선비는 마지막 계획에 대해 수하들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수하들은 오늘따라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훈선비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대장,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초조해하는 모습 처음입니다. 그렇게 보이는가? 도훈선비는 여진아 씨를 생각하며 피식 웃었죠. 도훈선비는 마지막까지 계획을 확인한 후 급하게 새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공간 안에 여진아 씨가 있다고 생각하니 몸과 마음은 슬금슬금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어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갔죠. 헌데 탁상 위에 촛불은 켜져 있었는데 어디에도 여진아 씨가 보이지 않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늦어도 기다리고 있겠다더니 낭자가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도훈선비는 여진아 씨를 생각하니 너무 보고 싶어 여진아 씨 댁으로 뛰어갔답니다. 헌데 여진아 씨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훈선비는 새 책방으로 다시 와서는 여진아 씨의 흔적을 찾아보았죠. 헌데 탁상 위에는 고운 분홍색 한지가 펼쳐져 있었고 어디에도 여진아 씨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도훈선비는 촛불을 더 밝혀 구석구석을 보았는데 바닥 문틈 사이에 찢어진 분홍색 한지 조각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도훈선비는 한지 조각을 소중히 줍고는 조족등을 밝혀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거리 주변을 살피니 또 하나의 한지 조각이 보였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한지 조각을 줍고 나니 당도한 곳은 좌상의 별저가 있는 곳이었죠. 그 집은 좌상 말고는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 그동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허나 별저 안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문틈 사이로 안을 보니 왕의 침전처럼 꾸며져 있었답니다. 헌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던 거죠. 그때 병풍 뒤에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좌상과 안양군이었습니다. 직재학 여식을 어찌 이곳에 데리고 온 건가요? 발각이 되면 위험해지십니다.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별짓을 다 했지만 누구 하나 의심하는 이가 없지 않았느냐? 마지막 나의 안정장치이니라. 만에 하나 내가 잡히면 저 계집은 죽는다.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도훈선비는 당장이라도 들어가 두 놈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영모의 증거를 찾아야만 했답니다. 도훈선비는 폭발할 것 같은 화를 누르며 별저 주변을 살피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허나 별저 주변은 특이점이 없어 뒷마당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깊은 낭떠러지가 있지 뭡니까? 아래를 내려다보니 희미한 불빛이 크게 보여 산 밑으로 내려가 보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별저로 연결되어 보였던 거죠. 그때 통로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제학 딸이라며? 무슨 생각으로 데리고 왔는지 나는 모르겠네. 조만간 큰 사단이 날 것 같은디.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요. 빨리 가서 전달이나 하자고.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하며 산을 타기 시작을 하였죠. 도우는 좀 떨어진 곳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두 개의 산을 넘고 나니 산 밑에 수많은 천막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곳은 세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짐작도 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도우는 좀 더 가까이 가보았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고 그동안 금으로 군사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요. 모레 밤이면 그동안 우리가 팔았던 왕을 우리 손으로 다시 세우는 날이 될 것이다. 병사들은 소리 대신 팔을 올려 환호하는 듯 보였고 도훈선비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도훈선비는 그곳을 빠져나와 바로 수하들을 집합시켜 도훈선비가 본 것을 얘기하고 다시 계획한 작전을 말해주니 수하들은 각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한편 여진의 집은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여진아 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도훈선비는 조용히 여진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여진 낭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헌데 자네 왜 이러고 있는 것인가? 어서 앞장서게. 지금은 아니 됩니다. 제가 무사히 여진 낭자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니 대감님은 의금부와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여진 낭자를 찾는 신용만 해주세요. 아주 떠들썩하게요. 그리하여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져서 여진아 씨를 찾는데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안양군과 좌상이었죠. 두 사람은 엉뚱한 곳에서 여진아 씨를 찾는 사람들을 보니 바보들 같아 비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 꼴을 보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안양군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는 잠을 자기 위해 별조로 갔답니다. 한편 도훈선비는 새 책방 비밀의 방에 와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리고는 가슴 안쪽에 분홍색 한지 조각을 탁상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두운 밤이어서 잘 몰랐지만 조각조각의 붓글씨 일부분이 보였답니다. 그리하여 조각조각 맞춰보았더니 여진아 씨가 도훈선비한테 보내는 연서였던 거죠.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전 아무래도 좋습니다. 당신과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다면 당신의 공간 속에서 있는 나는 당신이 빨리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지요. 허나 좀 늦어도 좋으니 한 발 한 발 조심히 오소서. 당신을 영원히 연모하는 여진. 도훈선비는 여진아 씨의 연서를 읽는 순간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훈선비는 이 애타는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양군과 좌상의 목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베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지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도훈선비는 눈물을 닦고 나갈 준비를 하였죠. 도훈선비는 별저에 좀 일찍 도착을 하여 군사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마무리하였답니다. 동이 트려고 할 때 모든 군사들은 일제히 영모자들을 때려잡고자 출동을 하였죠. 도훈선비는 급하게 방으로 뛰쳐들어가 안양군을 잡으려 했으나 이불자리만 남겨져 있을 뿐 사람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진아 씨도 찾았지만 아무 곳에도 없었답니다. 또 다른 출구가 있더라는 말인가? 도훈선비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병풍에 화풀이를 하듯이 돌려차기로 팍 차버리니 두 개의 출구가 보였던 거죠. 도훈선비는 또 다른 출구로 빠르게 달려가 나오니 다른 산으로 이어져 있어 무조건 뛰었습니다. 그렇게 나뭇가지에 스쳐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지금은 어떤 것도 여진아 씨 말고는 중요한 것이 없었으며 숨이 턱까지 찰쯤 저 멀리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여진아 씨가 보였답니다. 도훈선비의 눈빛은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으며 돌변한 눈빛은 안양군을 잡아삼킬 듯이 살벌하게 보였습니다. 안양군은 도훈선비의 눈빛을 보고는 자신이 인지를 잘 못 선택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던 거죠. 안양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멈추고는 여진아 씨로 협박을 했죠. 안양군, 넌 절대 자수하지 말거라. 내가 감히 누구를 협박했는지 알려주마. 도훈선비는 서서히 안양군한테 심리적 압박을 시작하였죠. 안양군은 서서히 자신한테 오는 도훈선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무척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리하여 안양군은 돛가루가 든 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도훈선비는 손으로 여진아 씨한테 서서히 안양군 옆에서 떨어지라 신호를 보냈죠. 돛가루가 담긴 통을 열고 꺼내려 할 때 도훈선비는 이미 쏜살같이 뛰어가 여진아 씨를 자신의 품으로 당기고 돛가루가 담긴 통은 돌려차기로 계곡으로 떨어지게 하였답니다. 그때 돛가루가 떨어지며 안양군 얼굴에 날렸고 안양군은 자신의 코와 입에 들어간 돛가루를 정신없이 털어내려다 그만 계곡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도훈선비는 떨어지는 안양군을 여진아 씨가 볼 수 없도록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도훈선비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도훈선비는 여진아 씨의 몸이 가냘프게 떨고 있었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안아주는 것뿐이었답니다. 여진아 씨는 도훈선비의 마음을 아는지 도훈선비의 넓은 품에 더욱 파고들며 안겼습니다. 그런 여진아 씨의 몸짓은 도훈선비를 애간장 녹게 만드는 데 충분하였던 거죠. 도훈선비는 여진아 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여진아 씨는 작은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 쫓아다니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도훈선비는 큰 결심을 하였죠. 지금까지는 나라를 위해 일을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미래의 부인이 될 여진아 씨의 호위무사가 되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애심으로 여진아 씨를 모시기로 말입니다. 그리하여 도훈선비는 365일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틈틈이 여진아 씨를 올라타고 들었다 놨다 했으며 여진아 씨를 천국으로 자주 보내버렸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양주 지학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꺼번에 많은 욕심을 채우려 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죠. 적당한 욕심은 좋은 에너지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되죠. 반면 지나친 욕심은 탐욕이 되어 때로는 우리한테 비극을 안겨주기도 하죠. 적당이라는 말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지는 것 같아 결코 쉽게 얻어지는 단어는 아니라 생각해 봅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